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아시안컵 16강전 사우디아라비아전 리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어저께 참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 정규 시간 끝나기 직전에서야 동점골을 넣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연장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많이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승부차기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리 그 빛현우님께서 두 개나 막아주시면서 네, 8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뭐 짚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기를 되게 재밌게 봤고 지금 뭐 여론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감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회 중간이라서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감독 새로 불러오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믿어주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응원의 목소리를 더 높여주실 때가 아닌가 싶어요. 선수들도 이제 인터넷을 혹시라도 한다면 저희의 반응을 볼 거 아닙니까? 믿어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어찌됐든 8강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우승을 계속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좀 대회 초반 첫 경기 끝나고도 리뷰를 그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좋은 경기력을 가진 팀이 우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는 그 약간의 운도 따라야 되는 거고 집중력이라던가 선수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라던가 개인 기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마련이거든요. 팀적인 힘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보여줬던 정신력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위기의 순간에도 선수들이 굉장히 서로 잘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바라기는 전술적으로 좀 더 완벽한 상황에서 지금 있는 선수들이 워낙 개인 기량이 좋으니까 그게 잘 버무려지면 최선이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대회 들어온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이니까 네,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는 대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면서 어제 좀 총평 드리면서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리뷰를 해드리죠.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네, 그 어제는 좀 특이하게 나왔던 게 이제 3백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3백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저는 아, 준비하는 그 선발 명단을 보고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익숙한 전술이 아닌데다가 이게 대회 중간에 이렇게 변칙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몸에 안 맞는 전술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모험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원 구성 자체가 조금 3-4-3에 어울리는 형태인가에 대해서 좀 저는 조금 약간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은 3-4-3을 쓰는 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해 보면 가장 괜찮았던 팀이 이제 그 콘테 우리나라에서 약간 금지어가 돼버린 것 같은 그 이름인데 콘테가 이제 첼시에 있을 때 3-4-3을 상당히 잘 써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따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시면은 중원 구성 중에 한 명이 이제 캉테 같은 유형의 그 박스 투 박스라고 하잖아요. 6번 전형적인 6번인데다가 활동량이 무지하게 많아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사냥개 스타일이라고 제가 종종 표현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좀 있는 팀이 이제 이 3-4-3을 쓰기에 좋습니다. 기동력이 좋아야 돼요. 또 느리면 안 돼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는데 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성기 기성용 선수가 공수를 다 잘하는 선수였지만 기성용 선수는 사실은 이제 3-4-3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기성용 선수가 예전에도 뭐 느린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 캉테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부시면서 다니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중후한 맛이 있죠. 기성용 선수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3-4-3에서는 조금 선수가 좀 타는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재성 선수랑 황인범 선수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공수가 다 되는 선수들이긴 한데 이제 수비력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전방 압박하는 거나 앞에서 수비하는 건 잘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이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1차 저지선 수비진 앞에서 지켜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커버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그런 선수들 그런 상황에서는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제 솔직한 예상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전반전을 잘 풀어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바둑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꿔놔가지고 좀 배치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3-4-3에서 상대도 이제 3백을 서는 팀이었으니까 근데 3-5-2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얘네를 어떻게 우리가 제압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만치니 감독도 상당히 그 유럽에서 잔뼈가 굵은 지도자고 그 유로를 우승했었잖아요. 맞죠?
그때가 이제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유로를 이탈리아가 우승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3팩 세고 수비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어느 정도는 주도적으로 우리도 공격하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사실 경기 중에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특히나 수비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형태가 5-2-3에 가까운 우리나라 형태가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풀백들이 전진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전진하고 여기가 이제 3백 공을 돌리려고 하는 형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기를 잘 풀어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3-4-3 형태가 되고 우리가 상대의 3백을 3톱이 압박하게 되면 이게 1대1로 대응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응이 되니까 압박하기에 좋은 점이 좀 있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볼을 어디다가 이제 운반시키는 게 필요한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투톱이었다 그러면 요랬으면 이제 이 선수 한 명이 잡고 있어도 좀 여유가 있겠죠. 여기 오는 동안에 이 선수가 있을 거고, 뭐 이제 형태적으로 여기도 아니면 뭐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다 그러면 양쪽에 다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 상대 최후방을 조금 압박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뒤가 우리가 셋이 되다 보면 뒤는 좀 안정적일 수 있겠는데 여기가 3대2 싸움이 벌어지게 되니까 상대가 5-3이라 그러면 이 중원 쪽에서 이제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미드필더가 2명을 잡고 있고 제가 몇 번이나 봤던 장면이긴 한데, 아이고 잠시만요. 네,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선수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남을 때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상당히 잘했던 게 이 센터백이 우리가 하나 남으니까 여기를 굉장히 잘 따라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는 거죠. 이렇게 정승현 선수가 이쪽에 나와서 이쪽을 제어한다거나 아니면은 11번 선수가 그러니까 사우디 11번 선수가 막 항의하던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쪽은 왼쪽 측면에서 여기다 투입하려고 받으러 나올 때 김영권 선수가 묻어 나오면서 이 중원 지역까지 커버를 해서,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변형 3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3백이니까. 그러니까 중원을 이 뒤에 있는 선수 중에 3명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 계속 전진하면서 따라붙어서 이쪽에 투입되지 못하게 했던 것. 그게 전반전에는 경기 운영을 참 괜찮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수들끼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가능한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좀 피곤하죠. 왜냐면은 이번엔 네가 나가라, 이번엔 내가 나갈게, 이번엔 형이 나가세요, 이거를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미드필더 위치도 조정해서 빈 곳이 없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 쪽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맨투맨과 지역방어를 적절히 잘 섞어서 써야 되는데 이런 조직력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우디 상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운영 자체는. 네, 그래서 전반은 0대0으로 끝났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여기서 이제 높은 위치나 허리쯤에서나 끊어낸 다음에 손흥민 선수 최전방에 놨으니까 뭐 역습에서는 하여튼 최고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을 할 정도로 득점력을 갖추고 있고, 순간적인 그 1대1 상황에서 슈팅각도 내고 마무리하는 거 워낙 강점이 있는 선수라서, 네, 그거 최전방에 세워놓고 좀 그런 스타일에 일단은 조금 우리가 수비가 불안했으니까 지켜보면서 수비적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해서 역습에서 득점할 수 있으면 그걸 조금 더 노렸던 것 같은데, 그게 전반전 한 2번 정도 손흥민 선수가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전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절반 정도의 성공,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만만한 팀이 아니잖아요. 개인기량이 있는 선수들이 많고 좋은 선수, 우리나라랑 압도한다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강인, 뭐 정우영, 손흥민이 계속 전방 압박 시도하고 막 괴롭히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침착하게 풀어나오는 장면들이 꽤 많았고, 그 다음에 그 만치니 감독 스타일 자체도 뭐 유럽에서 그 우승권에 있는 팀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빌드업하는 거에 어느 정도의 그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것마저 실패한다 그러면은 그런 팀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형태들 잡는 것도 저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우디 자체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반전에는 조금 나쁘지 않은 경기였지만 우리가 압도한 경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잘했어요.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잘했고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이 좀 문제였는데, 저는 이거는 참 어려운 실점이었던 것 같아요. 실점 장면이. 왜냐면 이게 김민재 선수가 사실 흘렸거든요. 그잖아요. 걔 이름 뭐였죠? 10번 선수? 살렘 그잖아요. 10번 선수. 10번 선수가 볼터치 미스를 하는 바람에 김민재 선수가 대응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잠깐 바둑알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10번 선수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이 선수가 공을 딱 잡아놓고 여기다 이제 컨트롤을 제대로 해놨으면 이걸 김민재 선수가 잡으러 가고, 이 돌아서는 거를 잡아먹으러 간 거거든요. 타이밍이 딱 보면 공을 앞에다 잡아놓으면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아시겠지만 일루 치고 들어오면은 이거 김민재 선수 이거 밥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스피드 싸움을 붙여버리면. 근데 이게 길었어요. 제가 보기에 의도한 거는 죽어도 아닙니다. 왜냐면 뒤를 보지도 않았던 것 같고, 의도했다면 이 선수 진짜 천재일 수도 있겠죠. 이 일루 흘렀는데 아시다시피 수비는 돌아 뛰어야 되고 여기는 공격수는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걸 딱 앞서 나가게 되는. 네. 그래서 쫓아오지만 이미 이 선수는 여기까지 나왔고, 또 슈팅도 되게 잘했어요. 조현 선수가 나왔지만 이게 슈팅이 여기 옆구물로 들어가는, 네, 굉장히 좋은 슈팅이 나오면서 상대의 실수, 운, 그 다음에 그 정확한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실력까지, 예, 그게 어우러지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 네,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중반이 돼서야 우리나라가 조금 다시 페이스를 찾고 역습할 수 있는,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공격 얘기를 드리면, 이번 경기도 저는 계속 제가 리뷰 들으면서 말씀드렸던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전반 초반, 후반 중반까지 오른쪽 측면에 계속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턴오버하는 경우도 덜어 나왔고, 김태현 선수 쪽으로도 뭔가 깔끔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김태현 선수가 이강인 선수한테 연결하는 타이밍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뭐 김태현 선수가 높이 전진을 해가지고 공을 받고 나면 항상 느끼는 건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를 좀 더 자주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여기서 얼리 크로스를 시도하거나 김태현 선수가 1대1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선수가 따라오면서 막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편하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게 좋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쪽에 좀 움직여줘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김태현 선수가 올라가다가 접어놓고 자꾸 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강인 선수가 자꾸 이 위치를 본인이 잡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뭔지는 알죠. 이강인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죠.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중앙 이동하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패스도 잘하고, 좀 덜 따라붙는다 싶으면 여기 슈팅도 가능하고, 자기 본인이 워낙 왼발이 좋으니까 이해하긴 하는데, 이게 전술적으로 오른쪽 공격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제 기억에 한두 번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고, 좀 주고 가던가 연결해줘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김태현 선수의 터치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타이밍이 늦었다고 제가 파악한 장면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솔직히 말하면은 지도자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 짚어주시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 디테일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른쪽에 조금 무게가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왼쪽에 황희찬 선수 쪽에서도 이게 막 썩 잘 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은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로 해결하는 장면들이 좀 있어서,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의 좋은 개인기량 가진 선수들이 자꾸 2명, 3명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어려워진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마찬가지고,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황희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1대1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명만 상대할 수 있도록 판을 잘 짜주는 게 나머지 동료들의 역할이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지도자의 몫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후반전 중반까지 경기가 안 풀렸다 생각해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2명 사이, 3명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쪽으로 이동하는데 상대가 바짝 따라붙어가지고 이강인을 제어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이제 고전하는 장면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어떤 팀적으로 판을 깔아주는 거에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풋백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이제 좀 활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공격 숫자가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정승현 선수가 빠지면서 이렇게 뒤에 남겨놓고 이제 한 명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들어왔고, 예, 이러면서 이제 좀 공격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후반전에도 왼쪽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굉장히 활발했고, 활발한 쪽에서도 이강인 선수 크로스가 몇 번 좋은 게 긴 쪽으로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고, 황희찬 선수가 꺾어주는 것도 있었고, 생각해보시면 위협적인 크로스는 대체로 다 이 위치였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꺾어줘서 황인범 선수 슈팅 때렸던 장면이라든지, 예, 그 위협적인 장면들 김태환 선수가 뭐 꺾어줬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을 잘 생각하고 후반전에 거의 다 대체로 보면은 위협적인 위치, 그 뭔가 일이 터지는 데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하프 스페이스거든요. 여기 딱 그냥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네, 그래서 이쪽에서 활로를 열었던 게 상당히 좋았고, 마지막에서 그 득점이 나왔던 장면도 생각해보면 되게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제 K리그 리뷰를 조금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거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본 팀들이 이거 되게 잘해요. 그 제가 아직도 그 예를 들어드릴 때마다 설명드려가지고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우라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우라와하고 울산현대 김도훈 감독님 계실 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울산이 실점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돌파를 시도하든 뭐 얼리 크로스를 시도하든 이쪽에서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오른쪽 공격을 시도하다가, 그러면 이제 수비들이 내려와서 보통 페널티 박스 안을 지키겠죠. 근데 이 상황인데 여기서 긴 크로스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 반대편으로 긴 크로스가 딱 들어가는데, 이거에 반응하는 선수가 보통 이제 바깥쪽에서 있던 윙포워드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이제 풀백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바깥쪽에서 들어와요, 아예. 그러면서 이게 머리 뒤로 넘어가는데 여기 누가 딱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대 수비 시선이 처음에는 여기 있는 선수한테 있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겠죠. 위험한 위치니까. 그래서 이쪽 다 쳐다보고 있으면 중앙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머리에 이렇게 떨어뜨려 줘가지고 들어가는 장면. 네. 이게 이제 꽤 전형적인 장면인데, 이게 그냥 전형적으로 나왔습니다. 김태환에서 설영우, 조규성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우라와 경기는 아마 그 고로키 신조였나요, 이름이? 그 키 작은 선수가 계속 득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일본 선수들이 이런 걸 꽤 잘 씁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후반전 중반 이후가 지나서야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공격이 아주 깔끔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훈련도 오늘은 무조건 회복해야죠. 마사지 받고 회복하고 조깅하고 스트레칭하고 해서 이제 젖산을 빼고 다음 경기, 호주와의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전술적인 훈련들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이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혹은 장기적으로 다음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그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꼭 하나 잊지 말고 제가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만치니 감독이 열받아서 나갔잖아요. 좀 변명이 구차하긴 했어요. 승부차기 다 안 보고 나간 거.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사우디 선수들이 감독 말을 좀 안 들었다 이렇게 좀 추측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조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어제 경기 보던 와중에 이제 나왔던 장면인데, 그 만치니 감독 입 모양이 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라인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수비 라인, 최종 수비 라인을.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올렸는데 그게 올린 걸 유지를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좀 설명드리면, 제가 이거는 K리그 제 리뷰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득점하는 장면 생각해 보시면, 설영우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헤딩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바로 득점을 하는데, 이게 축구라는 게 참 저는 이 옵사이드라는 반칙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더 흥미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비가 라인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었으면 설영우 선수 자체가 여기에 가 있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 크로스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못 갈 거 아닙니까? 옵사이드가 여기 걸리는데. 그래서 이 라인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좀 수비적인 전술을 쓰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일정 정도 이상으로 밀고 나오면 우리 편 골대랑 멀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뭐 대구 FC라던가 이런 팀들이 항상 최종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바깥에 세워놓고 버티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팀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형태죠. 여기 이 최종 라인에 묻어 있다가 여기다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수루 패스를. 그럼 이 뛰어가는 게 황희찬이나 손흥민이면 상대한테 지옥과 같은 어떤 이 뒷공간을 노출하게 되는 그런 경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요 컨트롤을 되게 섬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뒤쪽에 들어가는 거는 골라인 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대로 잡을 수 여기 이쪽 바깥쪽에서 잡을 수 있게 요 라인을 잘 잡아놔야 돼요.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고 앞뒤로도 컨트롤을 잘해야 되고 좌우 그 간격 컨트롤도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상대가 공격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을 돌파해서 황희찬이 들어갑니다. 이 뒤쪽에서 잡았지만 돌파해서 들어가면 이 선수만 내려간다고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최종 라인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비수들도 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라인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잘해야 돼요. 빌드업을 잘하고 개인기량이 좋은 팀들이 있으면 이런 상대를 수비를 페널티 박스 안쪽에 몰아넣기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이 한 명만 돌파를 성공하면 다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도 당연히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간격이 벌어지면 이제 미드필더 선수들이 막 살판 나잖아요. 여기서 중거리 슛 빵빵 때리니까. 그러다 보면 이 선수들까지 간격 맞추려고 내려가다 보면 일방적인 상황이 공격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상대했던 그 요르단이나 바레인 같은 팀들이 최전방에 있는 개인기량 있는 선수들을 이용해서 이 선수들이 역습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또 득점도 노리고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수비 라인을 다시 재정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그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많이 준비를 해오는 건데 어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빨리 공격적인 선수들을 뺐던 것, 그 다음에 선수들이 만치니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이 전술적인 그 컨트롤 능력, 이 수비 컨트롤이라던가 그런 걸 못했던 게 겹쳤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살렘 그 10번 선수랑 25번 알브라이크였나요? 그 벤치 때 경고받은 친구. 그 친구가 제가 아는 사우디 선수 중에 제일 잘하는 두 선수인데 그 두 선수를 후반전 막판에 빼면서 수비 선수들을 보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비 선수 보강한 거는 뭐 만약에 어저께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를 이겼다 그러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고 어제처럼 우리한테 역전을 당하면 이제 잘못된 선택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만치니 감독은 우리나라가 공격 자체가 잘 안 됐잖아요. 후반전 중반까지. 전반에도 역습 형태를 이용했지 우리나라가 지공성에서 공을 돌려가면서 빈틈을 찾아내는 데는 상당히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우디가 잘 지키면 우리나라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추측입니다.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면 질문을 하고 싶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안쪽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수비 쪽을 강화하는 선택을 했고 대신에 아마 수비 라인 컨트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놓고 싶어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어떤 지도자라도 수비 라인을 그쪽 안쪽까지 내리는 지도자, 현대에는 그런 지도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거 바보예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 P급 딸 자격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또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후반전에는 또 막판에는 그쪽에서 크로스가 왼발 크로스를 막 올려주니까 왼발 크로스 가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 쪽도 계속 공략하고 황희찬 선수랑 같이 공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대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게 이제 개인기량 갖춘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사우디가 우리나라 제어를 못하는 장면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패는 장면이 나왔고 또 공격할 수 있는 선수를 빼다 보니까 20번 선수 그 득점한 라디프였나요? 그 선수한테 많은 부하가 쏠렸고 근데 또 우리나라는 김민재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우디가 버티지 못하고 거의 한 20분 정도를 우리나라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저는 이제 쿠팡 플레이로 중계를 봤는데 한준희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무 조금 수비적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먼저 돌아선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 많이 동감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판단의 문제니까요.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근데 그 10번 선수가 아무래도 개인기량도 있고 패스도 잘하고 뭐 드리블도 좋고 한 선수지만 수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제 생각이지만 그 10번 선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또 워낙 개인 마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아마 썼을 거예요. 예, 그런 걸 썼을 테니까 사우디는 그걸 알고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앞에다 세워놓고 수비 하나 줄여서 불안하게 하느니 앞에 빼버리고 그냥 뒤를 더 하자. 어차피 제 김민재는 좀 쉽지 않다 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그런 게 반복되면 결국에는 상대도 집중력을 100%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황인범 선수 슈팅 장면에서 먼저 득점이 나올만 했었고 몇 차례나 좋은 장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선수의 6탄 방어, 그다음에 그 골키퍼 선수 한번 선방하면 한 번 시간 지연하죠. 이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뻔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플레이에서 나온 득점으로 균형을 다시 맞췄고 후반전에도 저는 경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김민재 선수의 코너킥도 있었고 많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하나 넣었어야 되죠. 하나 넣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장면도 잘 만들었고 그 후반전 30분 그 지쳐있는 상황에서 15분에서 30분 동안 그 정도 찬스 만들었으면 저는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회 들어서 가장 괜찮은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과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술적으로는 좀 안정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3백 쓰는 것 자체도 3백답게 잘 썼고요. 후반전에도 먼저 실점하긴 했지만 그게 뭐 어떤 우리가 팀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상대한테 운이 따랐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후반전에도 이강인 선수 왼쪽 배치시키면서 변화를 준 것이라던가 조규성 선수가 들어와서 움직임을 해줬던 거라던가 뭐 그런 것들, 황희찬 선수 들어오니까 확실히 공격이 시원해지는 거, 그다음에 김태현 선수의 공격 능력 이런 것까지 해서 괜찮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고전했지만 그래도 답답한 거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그러니까 득점 찬스 꽤 있었어요. 그리고 실점할 만한 기회가 좀 있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말레이시아전처럼 어이없게 주는 게 없어가지고 말레이시아전은 좀 있는데 자꾸 슈팅을 주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뭐 조금 줄만한 거 줬다, 위기를 줄만한 걸 줬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선수 평가를 좀 잘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선수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근데 제가 이런 대회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선수를 옹호하는 건 가끔 좀 합니다. 그래서 좀 선수 얘기를 좀 하고 가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조규성 선수가 어제 득점을 터뜨리고 막 이렇게 좋은 면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확실히 놓친 장면이 상당히 아쉬웠잖아요. 역습에서 황희찬 선수랑 골키퍼랑 1대1 맞선 장면에서 흐른 거를 그걸 홍현석 선수한테 패스를 시도하면서 그렇게 좀 아쉬운 장면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장면은 많은 분들이 다들 뭐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 장면에서 본인이 오른발 슈팅을 그냥 시도했잖아요. 어디였냐? 뭐 역습 과정에서 이쪽으로 쭉 빠져들어가면서 기억나시죠? 뭔지? 이렇게 높은 위치였는데 이쪽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빠져들어가면서 여기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 뒤에 이제 여기 7번인 손흥민 선수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래서 왜 안 줬냐 이렇게 타박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를 좀 더 잘 쓰는 지도자였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조규성 선수를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팀에서.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도 지도자 선생님들 많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지도자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좋은 공격수 찾는 게 정말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싼 선수를 써야 된다. 그리고 공격수가 비싼 이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궁금하다고 물어보면 왜냐면 공격수들이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수비 견제가 제일 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규성 선수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규성 선수가 갖추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은데 이 선수도 장단점이 있는 선수라는 거죠. 조규성 선수 장점이라 그러면 헤딩 잘 따죠. 그리고 등도 잘 지고 어느 정도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하고 리턴도 벤투호 때는 되게 잘 내줬고요. 그 다음에
수비 열심히 하고요. 근데 조규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 우리가 K리그에서 봤던 조규성의 최대 강점은 이 선수는 골대를 향해서 빠져 들어가는 거에서 슈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크로스를 아주 깔끔하게 막 그런 무슨 뭐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K리그로 치면 무고사나 막 해리케인처럼 발목이 막 낭창낭창 해가지고 이게 막 뭔가 뭐 불규칙 바운드가 왔을 때 그런 거에도 막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발목을 돌려대는 유형의 선수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규성 선수 조금 더 만들어진 걸 좋아합니다. 머리로 직접 마무리하는 건 잘하고 발로 밀어넣는 것도 잘하지만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 거에 막 반응을 잘하는 선수라기보다는 그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 라인을 깨고 본인이 빠져들어가면서 가가지고 여기서 슈팅을 때릴 때 슈팅력이 좋아요. 또 조규성 선수가 이 빠따가 좋은 선수입니다. 흔히 말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들을 잘했던 선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무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는 지금 대표팀에서는 약간 손흥민한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이 선수는 본인이 득점 노리는 걸 또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이기도 해요.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잘해줘야 되고 거기에 볼이 투입될 때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다른 거에 있을 때는 조금 약점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못하다 보면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부진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조규성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우리 지금 대표팀에서 많이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지만 또 이것도 슬램덩크에서 나오는 채치수인 상황인 거죠. 지금은. 예전에 김천 상무에 있을 때나 이런 때는 본인이 화려한 기술을 가진 신현철과 같은 도미로서 득점을 막 노리는 유형의 선수였다 그러면 지금은 손흥민이나 황희찬이나 그 이강인한테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 가자미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장점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거고 제 생각에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아주 그렇게 세밀하게 잡아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원하는 바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조금 암중모색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너무 조규성 선수한테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뭐 일리는 있어요.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막 최고의 조규성 상태는 아닌 건 사실인데 이게 지금 조규성 선수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몸이 좋아지고 뭐 얘가 기량이 원래 더 좋아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적으로도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해리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리케인 정도 되는 선수였다면 어디서든 자기 몫을 다 하겠지만 그런 육각형의 선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은 육각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금 또 언성 히어로 한 명을 항상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재성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최근 보면 좀 턴오버가 자주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가끔 하나씩 볼 터치가 길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감독이 왜 쓸까요? 근데 그건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워낙 그 실수 한두 번 나오는 거를 덮을 만큼 많이 띄워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시면 공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흘리거나 세컨드 볼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선수가 이재성 선수였죠. 오히려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길게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재성 선수가 더 많이 뛰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는 어떻게 보면 자리를 지키면서 이재성 선수가 흘리는 것들을 한 번은 더 걸러줘야 되니까 지켜주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재성 선수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골로 캉테가 같은 임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이재성 선수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뛰고 숨이 차고 체력이 떨어지면 실수가 나옵니다. 저는 이재성 선수가 많이 고생하고 있고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몰아서 많이 쓰고 있고 그걸 전부 다 쓰고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70분 동안.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본인을 깎아서 진짜 뛰기 싫은데도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뛰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해주고 있는 몫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 우리나라 포백 써서 이재성 선수가 측면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이강인 선수한테 공격적인 면을 최대한 밀어주고 높은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수비에 가담하는 숫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쪽에서라도 더 많이 뛰어주고 많이 가담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재성 선수가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턴오버가 더 눈에 많이 띄지만 어떤 순간에 뭔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서 잘 보시면 이재동 선수가 상당히 거기서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주셔서 물론 이재성 선수는 이제 다들 아세요. 이재성이 왜 이렇게 좋은 다들 감독이 이뻐하는 선수인지 다들 아시고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에는 조금 턴오버 많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턴오버도 있는 건 맞아요. 뺏기면 안 되죠. 모드리치였으면 안 뺏겼겠지. 그럼 모드리치처럼 더 잘해주기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현우 선수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조현우 선수가 그 3차전부터 나왔네요. 2차전부터 나왔네요.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는 선방을 많이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전도 3골이나 먹었잖아요. 근데 이 조현우 선수가 제가 아주 오래 지켜봐왔던 대구 FC 2부 리그, 대구 스타디움에 있을 때부터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선방을 잘하는 선수고 말도 안 되는 걸 진짜 잘 막는 선수인데 사실 이번 경기까지 사우디전은 이번 실전까지도 조금 못 막은 건 아닌데 야 이걸 막아라고 하는 거를 막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다 예, 선방 보존의 법칙이랄까 그 페널티킥 2개를 막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선방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사실 저는 조현우 선수가 승부차기나 페널티킥에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막는 수준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페널티킥 선방률이 좀 떨어진다고 느낄 정도로 워낙 평소에 잘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완전히 본인이 진가를 다 보여줬죠. 그 후반전 연장 후반 막판에 있었던 슈팅 잡아내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중요한 장면들에서 선방을 잘해주고 안정적으로 잘해주고 승부차기에서 그런 걸 막아준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죠 사실. 그래서 상당히 본인의 기억에 월드컵 독일전에 이어서 본인의 대표팀 커리어에서 잊지 못할 한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현우 선수가 좀 선방할 일이 좀 적고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좋겠네요. 자 이제 8강은 호주전입니다. 뭐 체력을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더 쓴 상황이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근데 저는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생각보다 그 백업 선수들이 좋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황희찬 선수도 좀 체력을 많이 아낀 상황이고요. 조규성 선수도 한 경기는 좀 쉬었고요. 홍윤석 선수도 들어와서 이강인 선수한테 혼났죠 오늘. 그렇긴 하지만 홍윤석 선수도 들어오면 중원에서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고 뭐 저기 박용우 선수도 또 조금 쉬었고요. 그 다음에 수비 선수들도 지금 김민재 선수가 조금 몸이 안 좋았던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김영훈 선수도 정승현 선수랑 경기를 어찌됐든 나눠뛴 상황이고 김태현 선수도 첫 경기부터 나오진 않았었고 설영우 선수가 좀 많이 뛰긴 했지만 김진우 선수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체력 안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편차가 선수 간의 기량 편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 세 선수는 조금 걱정이 돼요. 황인범 선수까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선수들이 아직은 조금 관리를 받으면서 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빨리 회복해서 어떻게든 호주전을 잘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가 저는 아주 잘 만들어진 축구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인터뷰 중에 그 공감 가는 말이 있더라고요. 패배한 다음에 질타를 해달라.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못 바꿔요. 감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대회가 와버렸어요. 실전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응원해주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속 터지고 그렇지만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응원해보고 그 대회를 마친 다음에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시안컵을 우승하게 되면 저는 이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를 가져오는 지도자. 아시안컵 60 몇 년 만이죠? 그렇다면 64년인가? 참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표팀한테 대해서 더 많이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이쯤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호주전 끝나고 또 이렇게 밝은 얼굴로 와서 리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